자, 그리고 과연 이렇게 그 생물 내에 얼마나 추적되는지를 이야기했고, 그렇다면 실제로 해양의 바닷물이나 퇴적물에 방사능 오염되어져 있는데 도대체 그 해수나 퇴적물로부터 얼마나 방사능이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준입니다. 얼마나 노출되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당연하게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방사능 핵쪽은 특히나 루테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무겁기 때문에 입자에 흡착되어져서 해저에 축적됩니다. 깔아앉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될까요? 그 위에 떠 있는 수영을 하는 물고기보다는 해저 바닥에 스시하는 가자미 같은 거, 그러한 물고기에 더 노출이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디 있느냐면은 여기 있네요. 가자미 북부에다가 방사선 선단계를 붙여야겠다. 쉽게 말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가자미는 계속 배를 바닥에 붙이고 살고 있으니까 가자미 배에다가 방사선을 잴 수 있는 기기를 붙였어요. 조그마한 기계를. 그렇게 붙여가지고 방생을 했습니다. 방생을 하고 2년 뒤에 다시 그 물고기를 잡았어요. 잡아서 과연 이 물고기가, 이 가자미가 2년 동안 살면서 바다 밑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방사능이 노출되었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간당 3.5 마이크로 시버트, 맥시멈, 가장 높은 것은 시간당 25 마이크로 시버트. 그래서 실제 밑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대부분이 한 요 정도, 뭐 0에서 1, 2, 3 요 정도 수준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맥시멈이 제일 높은 게 25 마이크로 시버트까지 방사능에 피폭되어 있더라, 노출되어져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 어느 정도냐?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실험실에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미라든지 생물을 가지고 방사능을 계속 쬐주는 거예요. 쬐주 있을 때 적어도 시간당 100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는 되어야지 그 생물의 생리라든지 물질 대사를 방해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뭔가가 몸에 뭔가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양이 시간당 100 마이크로 시버트인데, 지금 실제 이 가자미를 가지고 가장 오염된 지역에 가자미를 풀어가지고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조사했더니 이 정도, 평균 3.5.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거죠, 그죠? 최고 높은 게 25인데 최고 높은 것 또한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낮더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 살고 있는 저서성 우류, 가자미인데도 불구하고 채수의 손상을 줄 수 있는 노출, 그 기준보다도 더 낮게 노출되어 있다 해서 될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개체군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개체군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실제로 지금 이 위의 것은 한 개체에 대한 겁니다. 이 개체가 실험을 했더니 100 마이크로 시버트에 노출되어지면 이 개체는 뭔가 생리적인 거나 뭔가 영향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낮았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개체 군, 전체 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연어 부화장이니까 연어를 갖다가 부화를 시킬 수가 있나 봐요. 자연스럽게 수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켜가지고 그 수정되어진 연어의 알과 유충, 그 다음에 부화되어서 나온 조그마한 유충, 여기에 하루에 5에서 200mg 정도로 방사선을 조사했다. 아무튼 높게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더니 모든 방사선 양에서 비정상적인 치어의 수가 증가했다. 방사선이 찍어주니까 비정상적인 치어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다시 나중에 알을 낳기 위해 강으로 들어온 어미의 개체수를 봤더니 어미의 개체수는 감소하지 않더라.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물고기가 알을 한번 낳을 때 수백만 마리, 수십만에서 수백만 마리 알을 낳습니다. 그 중에서 몇 마리가 살아남을까요? 이것들은 보나마나 자연 상태에서도 100만 마리 나면 그 중에서 진짜 한두 마리, 두세 마리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을 거예요. 다른 자연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다른 물고기나 다른 동물의 먹이로 잡혀 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R을 수백만 명이 안 넘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분명히 비정상적인 치유수가 늘어났다. 잘못된 겁니다. 얘들 아마 죽을 거예요. 어른이 돼서 R도 못 낳고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은 놈들은 끝내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다시 R을 낳기 위해서 강으로 회유해서 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양에 존재하는 방사능 준위는 해양 생물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적은 없다. 그렇다면은 지금 앞에 말한 것은 노출 준위라든지 생태계 영향은 다 해양 생물에 대한 겁니다. 해양 생물. 자, 그렇다면 인간한테는 어떨까 말이죠. 자,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해노라고 표현합니다. 담배가 독성이 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담배 독성. 그죠? 담배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독성이 있느냐는 어떻게 되느냐? 노출 빈도입니다. 담배 1년에 한 겹피 피우는 사람하고 담배 하루에 10겹피 피우는 사람들은 이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해도는 또 다를 거예요. 그죠? 여기에다가 인구 집단 규모를 고려해서 그래서 보통은 항상 위해도를 할 때는 인구 100만 명당 암 발생률이 얼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혹은 100만 명당 몇 명이 죽느냐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독성, 노출 변수, 그 다음에 인구 집단 규모에 따라서 이걸 다 고려해서 위해도라고 평가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그 위해도에 대해서 한번 과연 방사능은 얼마나 위해도가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사능 노출은 이 그림 7-9에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양으로 들어오는 것은 방사능이 자연적인 거, 그 다음 인위적인 액상, 고용 폐기물, 사고에 의한 거 많이 있죠. 그럼 사람한테는 어떨까요? 사람한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내추럴, 자연적으로 유입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티피셜,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자연적으로 받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인위적인 것은 4분의 1 정도.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자 볼까요 한번. 그래서 실제로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요 정도 연간 2200 마이크로 시버터 정도가 자연적으로 사람들한테 노출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지하로부터의 라돈가스. 그래서 실제 이 지상은 괜찮습니다. 지상 괜찮은데 지하 같은 경우는 밀폐되어 있죠. 창문이 있을 수가 없죠. 지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공기가 짜주 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서울 지하철역, 부산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환기구를 막 만들어서 공기를 계속 순환시키게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대표적인 게 라돈 때문입니다. 지하로부터 라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구 복사선. 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 자체가 이렇게 돌이나 벽돌과 같은 건축 자재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 뭔가 나온 게 보입니까? 이게 지금 이 챔버를 어떤 상자를 갖다가 그냥 바닥에 넣었어. 바닥에 올려놓고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밑에서 라돈가스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흔적이 나요. 흔적이. 라돈가스 흔적이. 꼭 뭔가 픽픽 튀어나오죠. 그죠? 이렇게. 여기도 나오죠. 여기도 나오고. 이게 바로 뭐냐면 라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법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와요. 내일 갔다가 이제 속도를 좀 빨리 한 거겠죠, 그죠? 이렇게 라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돈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라돈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방사능의 인위적인 근원은 뭐냐? 보통은 다 의료 진단입니다. 치료, 엑스레이 이런 쪽에서 하는데 대략 한 평균 300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가 나오고 있다. 그 외에 방사능 배출, 낙진, 기타 산업적인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나온다 말이에요. 먼저 라돈은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사실 라돈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나중에 이거 제가 어차피 추가 자료에 다 넣어드리죠, 그죠? 여기 보시면 라돈의 헬스 리스크라에서 라돈이 건강에 얼마나 위해도가 큰가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드렁큰 드라이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주운전. 그 다음에 이것은 falling in the house, 집안에서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노인들 같은 경우는 쓰러져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익사, 물에 빠져 죽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은 세컨 핸드니까 간접 흡연. 그 다음에 이것은 화재, 집에 화재 냈을 때 그 화재라든지 간접 흡연, 그 다음 익사, 그 다음 낙상하는 거, 그 다음에 음주운전, 이거 다 크죠, 그죠?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은 라돈에 의해서 더 연간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 연간 2만 1,000명이 죽는다 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미국 자료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라돈이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위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읽어보시고 이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되고 실제 방사선 최대 방사선 양 추정치인데 이 보시면 그냥 실제로 보면 이 자연 상태에서 노출되어지는 게 의외로 이 이야기하지만 꽤 높습니다. 셀라피드 지역은 0.3에서 3.5, 이 세계에서 제일 오염된 지역, 방사능에서 이게 이 정도고 나머지는 다 좀 낮죠, 그죠? 이렇게. 방사선 영향. 자, 당연하게 후쿠오카인가요? 일본에 원폭 투하가 있었죠, 그죠? 그때 보면 상당히 그 다음 세대 2세대까지 유전적으로 좀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형이 많이 나타났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그 방사능 영향은 기형입니다. 신체적 영향을 주거나 생식선에 방사되면은 유전적으로 그 다음 세대의 기형을 일으킨다. 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기관에 동화되어지는 정도나 기관에 치료하는 것은 다 다르다. 이 기관이라는 말은 심장, 폐, 아니면 간, 췌장 이렇게 동화되어지는 정도가 다르고 기관도 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히 요오드 같은 경우는 주로 알고 보니 갑상선에 많이 축적되더라. 특히 이 요오드 같은 경우는 다른 조직에 비해서 갑상선에만 600배 이상 더 농축이 되더라.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다른 조직보다는 뼈에 주로 많이 가고 망간은 간에 손상을 주더라. 이게 쉽게 말해서 특정 방사성 원소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위치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볼 때는 이게 알파선이냐, 베타선이냐, 감마선이냐, 그죠? 그 다음에 또 반감기가 얼마나 되느냐, 화학적 형태, 동화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선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사실 X선은 엄청나게 한 번 찍을 때마다 상당한 양의 방사능에 노출이 됩니다.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번 찍어가지고 폐 사진이라든지 뼈 사진을 제대로 보면서 우리가 의료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익이 충분하다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사용한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자, 법적인 노출 한계. 원래 예전에는 연간 50mS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1980년인데 나중에 되면 이 정도 했더니 이게 100만 명당 얼마가 추가적인 사명을 일으키느냐 했을 때 340명이더라. 이 정도면은 사실은 수치가 금방 상뿐이야. 탄광이겠죠, 그죠? 탄광에서 사람이 100만 명당 300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 있지? 탄광에서 100만 명당 100명.
금속 제조업에서 평균 95만 이것들보다도 더 높은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준치가 너무 높게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벌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더 낮춥니다. 밑에 보시면 끝내면 연간 50에서 10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간 이렇고 5년 동안 평균 합치면은 5년 동안 75로 하자. 약간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더라도 75로 하면 될 것 같다. 나중에는 연간 20, 그러면 5년간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일반인들은 일생 동안 연간 1 밀리시버트 정도로 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비폭량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한번 뭐 읽어보십시오. 권장치는 직업적 노출의 10분의 1이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후쿠시마 원전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런 기준치도 여기 보시면 자연 방사능, 인공 방사선에서 일반인의 연간 허용 한도, CT 촬영으로 하는 거 이런 숫자가 다 달라요. 조금씩은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외운다고 해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보시고 자연적으로 방사되어지는 게 그 브라질 과라파인가에서 우리 측에도 나옵니다. 자연적인 해변인데 모래 해수욕장인데 엄청나게 방사능이 높다. 거의 뭐 마이크로 시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연간 노출량이 2,400. 후쿠시마 원전에서 시간당 노출량이 1,200.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1년에 2,400인데 1년에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시간당 1,200. 쉽게 말해서 하루에 10시간만 노동자들이 거기 와서 일을 했다. 그래서 1년치가 뭐냐? 2시간만 일해도 1년치를 초과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노출이 심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참고로 해서 올려주겠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시험 문제로 내진 않을 겁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노출되어질 수 있는 게 얼마가 있었는지, 인공적으로 노출되는 게 얼마인지 여기 보시면 복부 엑스레이 촬영은 600 마이크로시버트라고 했네요. 한 번 찍을 때 흉부, 복부, 흉부 다르네요. CT는 훨씬 더 진합니다. 6,900입니다. CT 촬영. 자, 원전, 후쿠시마 원전 아까 말한 것들 있죠. 한번 이것도 그냥 후쿠시마 원전에 관련되어진 기사인데 제가 이거 한번 추가 자료 넣어주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계 경로 분수입니다. 마지막이네요. 인계 경로 분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방사선에 피폭되는 가장 현저한 환경상의 경로, 쉽게 말해서 사람한테 방사능이 어떻게 유입되느냐를 봤을 때 가장 유입된 경로 중에서 현저하다. 제일 많이 이것을 통해서 방사능이 우리 사람한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봤더니 제일 위기에 처한 게 뭐냐 하면 이거네요. 그러니까 액상 배출수, 액체 폐기물이네요.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노출되어졌는데 제트리스로부터 2.5km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액상 배출수가 나왔습니다. 그 나오는 곳 앞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상업성이 있는, 즉 사람들이 먹는 해조류가 많았는데 그 해조류가 바로 아까 말했던 폴리포피라고 하는 김빵.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데 이 김입니다. 김. 실제 사진을 보시면 그냥 이렇게 김속이라 되어 있죠. 이런 게 해조류.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든대요.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부터 여기서 나오는 저런 김을 갖다가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이런 재처리 시설로부터 방사능 물질이 많이 유출되어지니까 이 포피라라고 하는 김에 많이 농축되어지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다 보니까 김빵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한테 많이 노출되더라. 그렇게 해서 그 양이 얼마냐 계산해 봤더니 사람한테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양이 소비되어진 양이 하루에 75g, 어떤 사람은 하루에 388g 이렇게 많이 먹는데 이렇게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은 끝내는 이렇게 됩니다. 김빵을 통해서 김빵을 습식, 김빵을 먹으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양은 연간 1 마이크로시버트. 그런데 유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즉 유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만큼 되어지는 기준치가 얼마냐? 그것을 갖다가 ICRP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국제기구에서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연간 1.3 밀리시버트인데 이것보다 실제 김빵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뭐 1000분의 1 수준이네요. 훨씬 더 작네요, 그렇죠? 아주 낮다. 그렇게 해서 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시면 끝내는 굳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핵종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끝내는 김빵 제조를 하지 않습니다. 제조를 하지 않고 끝내는 다른 것들도 보면 노출량의 한계치의 34%, 24%뭐 감소한다. 그렇게 해서 끝내는 방사능에 의해서 상한테 들어오는 방사능의 영향은 점점 감소하고 그 영향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것의 결론입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장입니다. 8장 준설입니다. 예, 8장까지만 책에 보면 9장이 있는데 저는 8장까지만 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8장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미리 이야기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시간이 3분 남았는데 본 과목은 비대면 수업이었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간고사는 대면으로 시험을 치는데 여기서 대면 시험을 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시험을 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험을 칠 때는 제가 이 수업 시간표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수업 시간 때 그 시간에 제가 시험을 칠 거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PC방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어떻게든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제가 e-learning 경성대학교 e-learning 그쪽에 추가 자료 혹은 자료실에 시험 문제를 올릴 겁니다. 정각에 올리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열어서 A4 용지에다가 답을 기록을 하고 열심히 써서 그 A4 용지를 사진을 찍어서 다시 올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까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리는 방법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른 수업 시간에 어떤 과제물이 있으면 과제물을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정확한 시간에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 있을 것. 그리고 시험 문제를 열어서 답안지를 직접 A4에 쓰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스캔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캠 스캐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라고 하는 어플을 이용하면은 이거 사진 답안지를 찍어서 PDF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PDF 파일을 다시 e-learning에 올려주면 됩니다. 제가 보다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그 추가 자료에 제가 자세히 글로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읽어보시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치는 도중에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지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카톡을 꼭 열어놔야 됩니다. 단체창을 만들어서 제가 3학년 강민구가 이 수업을 듣는가 그 수업을 듣는 학생을 통해서 단톡창에다가 지금 네이버 지도에서 본인의 위치를 사진을 찍으라 그러면은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를 펼쳐서 본인이 있는 위치가 뜨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화면 캡처하면은 그때 시간하고 본인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것을 찍어서 이 답안지를 보낼 때 그 위치도 같이 보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치를 때 컨닝도 됩니다. 책도 볼 수 있고 구글 검색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닝도 되는데 친한 친구들과 몇 명이 모여서 답을 얻어놓는다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절대 자기 위치에 다른 친구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것은 제가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로 확인할 수 있고 혹시라도 나는 자취를 하는데 옆에 내 친구가 살고 있다. 그 오해를 받기 싫으면 203호나 204호에 와서 시험을 치면 됩니다. 저 구석에 뭐 한 방에 한 3명, 4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시험을 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리 간격을 확실하게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203호와 204호에 와서 시험 치료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 안 할 거예요. 왜냐? 어차피 여러분들은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인평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학교에 와서 시험 치는 게 더 좋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알았죠? 여기에 대해서는 기말고사 시험법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자료에 한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장은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고사 때 제가 시험을 치면서 2시간을 소비했는데 그때 1시간 부분은 추가하라고 하기 때문에 다음 14주차에는 4교시까지 25분짜리가 4개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